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동묘지 괴담. 제 친구와 친구 가족들이 겪었던 오싹한 이야기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날, 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해 여름은 정말로 비가 많이 왔었다.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여행 날짜만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고 여행이 떠나는 날이 되었다. 15인승 승합차의 운전대를 삼촌이 잡으셨다. 친구의 가족들 그리고 이모와 조카들이 한 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지로 떠났다던데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이도록 비가 우르륵 쏟아졌다.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돌렸다. 그런데 도로로 가지 않고 지름길인 산길을 선택했다. 당시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가 물에 잠겼었고 도로도 침수가 될 수거라는 생각에 산길로 가셨다. 그 꼬불꼬불한 산길로 한참 달리다가 밤이 되었는데 안개가 자욱했었다. 어두운 산길을 갔던 게 실수였던 것일까? 삼촌은 산속을 계속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 보였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그것도 소복을 입은 여자 2명이서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그때 삼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차를 멈춰 세우고 그 여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이해로 친절하게 돌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고 길이 험하다며 당부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삼촌은 그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1시간 정도 달렸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공동묘지였다. 가족들은 친척들은 모두 몸이 얼어붙었다. 삼촌은 재수 털렸다며 차를 돌렸는데 헤드라이트 앞에 그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길을 잘못 알려드려서 뒤를 쫓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여자 2명이서 쫓아왔을까? 삼촌은 장난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 여자들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길을 알려주었다. 삼촌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다시 출발했다. 그렇게 다시 1시간을 달렸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또다시 공동묘지였다. 이윽고 조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두려움에 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들겼다. 아까 그 여자들이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았다. 삼촌은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창문의 틈새에서 그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겨우 출구를 찾아 산속을 빠져나왔다. 아직도 친구와 가족들, 친척들은 그때의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화상 채팅. 현재 귀신보는 친구놈과 혼자 사는 놈비는 둘 다 내 친구였다. 당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와 스카이러브 채팅이 유행이었는데 화상 채팅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비는 집에서 화상 채팅을 하려고 가격이 꽤 비싼 캠을 구입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귀신보는 친구놈한테 면담 신청을 했다.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꾼다고 한다. 처음 꿈은 원룸 구석에 흰 안개 같은데 뭉게뭉게 있는 게 보였고 일주일이 넘은 다음에는 한 여자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한다. 그 뒤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구석에서 날마다 조금씩 이불이 있는 쪽으로 온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 보는 친구남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비의 집을 방문했다. 비의 집은 원래 아지트였기 때문에 자주 갔던 곳이다. 아무런 문제 없던 그곳이니 그전과 다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조금씩 누군가가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뒤 비한테 문제가 오고 비가 컴퓨터를 켜고 화상 채팅에 접속을 했다. 귀신보는 친구놈이 뭐하는 거냐고 묻자 비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화상 채팅이라며 요새 이쁜 여자 하나 꼬셨는데 연락처도 주고받고 화상 채팅으로 매일 본다고 자랑을 했다. 귀신보는 친구놈은 팔자좋네 하면서 방 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안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돌아보니 비가 컴퓨터 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비가 화상 채팅하고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까이 갔다. 비가 화상 채팅을 하는 그 여자애한테 내 친구야 하고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여자가 귀신 보는 친구놈을 보자마자 채팅을 종료해버렸다. 비는 당황스러워했고 귀신 보는 친구놈은 한마디 했다. 살다 살다 귀신 들린 년하고 채팅하는 놈은 네가 지구 최초일 거다. 아무튼 그 뒤로 그 여자한테 연락 오는 일이 없었고 이상한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랜드 모텔. 강원랜드 주변 모텔에서 귀신 본 이야기다. 내가 전에 했던 일이 모텔 카드키 시스템 구축 및 도어락 설치 시공 일이었다.
하이온 리조트 신축공사 때 우리가 먼저 작업해야 보안이 구축되고 TV 등 고가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새벽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은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산 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존해서 설치해야 하는 살벌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자가 리조트 콘도를 빼준다는 걸 마다한 게 큰 실수였다. 그리고 카지노서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한 얘기도 그냥 웃어 넘긴 것도 큰 실수였다. 어쩐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일을 마무리한 뒤 혼자서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모텔을 잡고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근데 잠을 설쳐서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침대를 보니 어떤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엔 사무실 직원인 줄 생각했다. 일이 워낙 많아서 현장 PM하고 같이 온 일행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아니었다. 혼자 작업했고 출장도 혼자 나왔다.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났고 사지가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그 남자는 옆에서 전화통화를 했다. 넌 언제 도착하냐? 집에 전화했는지 일이 바빠 못 간다는 등 사소한 얘기들을 했다. 분명히 그때 당시 나는 정신이 말짱했다. 가위 눌린 건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고 한참 뒤 얘는 무슨 잠이 일이 많어 일어나 봐 하면서 옆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 눈을 뜨니 나보여? 혼자 왔어? 라면서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다. 형태를 보니 이번엔 여자였다. 혀는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눈은 흰자밖에 안 보였고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나한테 걸어왔다. 그 후로 졸도를 해서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 아무리 싼 모텔이라도 잠을 자지 않았다. 작업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믿는다. 강원랜드 주변 모텔 자살 이야기들을. 네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외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침내 그 여자가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남자보다도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 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 저주로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도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소리 지르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대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미 사형이야. 네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부터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국군의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의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보고 만 것입니다. 반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뼈의 주인. 저는 스스로 독립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나가고 홀로 집에서 살던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바로 집을 새로 짓는 동안만 살겠다는 부부가 집을 빌렸습니다. 그 부부는 반년 정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저번 달 다행히도 집이 완성되었다며 고향집을 나가게 되어 가장 근처에 살던 제가 고향집 상태를 살피러 갔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제가 먼저 정원에 가보니 정원 구석에 작은 판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판은 비에 젖어 조금 더러운 상태였지만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았는데 뒤쪽을 보니 24이라 적혀 있었고 이쪽은 어떻게든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거 애완동물의 무덤인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빌린 집 정원에 묘를 세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개를 기르긴 했습니다만 빌린 집에 묘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계약할 적에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 집에 들어가니 냄새가 물씬 풍겨왔는데 반년이라고는 해도 타인이 살던 곳이니 그 가정만의 냄새가 밴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냄새는 욕실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어보니 쉰내 비슷한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는데 고향집은 지어진 지 약 20년 이상 되었습니다만 3년 정도 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낡아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욕실은 아예 뜯어낸 뒤 다시 지은 것인데 하수도 냄새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욕실 앞바닥에 짙은 감색의 발 닦는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이사를 함께 도와서 이것이 어머니 물건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냄새의 원인인가 하고 들춰보니 바닥에 커다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룩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매트를 깔아놓고 간 건가라는 생각에 조금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중개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담당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찰팍 찰팍 하고 발소리, 물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무시하려 해도 어렴풋이 그 소리가 들려오기에 주방과 화장실의 수도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물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남은 건 욕실뿐이었습니다만 들어갈 기분이 들지 않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거실에 돌아오니 다시 찰팍 찰팍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슬슬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집은 전기가 끊겼음을 떠올린 저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부동산 담당이 찾아와 얼룩을 확인했고 담당이 타고 온 차를 타고 사무소에 가서 집을 빌렸던 쪽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뺄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었던 부인 쪽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소의 담당자가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고 나와 그 사람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다소 답답함을 느꼈는데 제가 직접 걸어봐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자 할 말을 잃었고 이내 집을 대여했던 부부 쪽과 연락하는 걸 포기하고 담당자와 함께 해중 전등을 들고 얼룩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확인 못하고 넘길 정도로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 담당자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분은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내 사과를 해왔고 얼룩을 없애는데 필요한 비용은 자기들 쪽에서 전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 일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재혼을 하셨던 어머니가 고향집을 잠시 방문하셨고 재혼을 하신 상대와 고향으로 오셔서 사시겠다며 집을 둘러보다가 집 근처에서 작게 과수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과수원을 하려고 집 주변을 좀 정리 중이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대여했던 부부가 만들어 놓은 애완동물의 묘의 위치가 문제였는데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사람 몇 명을 고용해서 집 주변 정리 겸 묘에 이전을 시작했는데 동물의 묘인 만큼 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물의 뼈가 아닌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작업 인부분들과 어머니는 이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경찰이 와서 살펴보더니 경찰 역시 사람의 뼈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감식을 해보니 실제로도 사람의 뼈가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전에 이 집을 대여했던 부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들의 이름을 알아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문제는 그 부부의 신원이 도용된 신원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나 어머니 그리고 집을 대여해 주었던 사무소의 담당자분 역시 놀랐고 경찰은 일단 그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하고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대체 그 뼈의 주인은 누구지? 진짜 그 부부가 여기서 사람이라도 죽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나왔는데 고향 동네에서 그들 부부를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면 뭐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려서 그들 부부에 대해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자주 동네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인만 보이고 남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종종 얘기를 나누었다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부인한테 듣기로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집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찜찜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저 말을 한 이후부터 동네에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경찰이 그 뼈들을 모두 가져가서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시체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보러 왔을 땐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6번째 이야기. 휘닝.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1987년 6월경 야간 업보를 보고 있던 경찰관 안톤 마르가는 갑작스레 경찰서로 소리 지르며 뛰어온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찰서에 뛰어든 여인은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안톤의 어깨를 잡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안톤과 동료들은 여인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여인은 연신 자신의 귀에 뭔가가 들린다며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인의 신원을 조사한 경찰들은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간 안톤은 어제 난동을 부린 여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당히 힘들어 보였는데 새 집으로 이사한 다음부터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새 집으로 온 다음 날부터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걸 싫어했으며 자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꾸만 새 집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며 호소했지만 남편은 그녀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꼭 그러다 말거나 했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늘 잘 웃고 사교적이던 아내는 늘 찡그린 얼굴이었고 이웃들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발작 증세가 심해졌고 몇 주 뒤 일을 끝낸 남편이 집에 가보니 자신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놀래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는 태연히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점점 무서워졌고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아내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귓속에서 자꾸 총소리가 나며 삐투성이가 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며 괴롭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남편이 집을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호소를 들은 안톤은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했고 정신을 차린 아내에게 그녀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상차기를 알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을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2년 전 실종됐다고 신고된 사람들의 인상차기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년 전 그들 부부가 살던 집에는 6명의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했으나 실종자들의 행적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안톤의 보고를 들은 경찰들은 아내에게 약물과 최면 조사를 했는데 최면 도중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격이 바뀌더니 자신들이 그 집에 들어온 무장한 세 사람에게 살해당했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산에 안매장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아침 인부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장소를 파내려 갔는데 그곳에서 5구의 유골들이 발견했습니다. 유골을 발견한 경찰들은 유골에 박힌 총알 등을 검사해서 범인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산에 출몰한 마오이의 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오이는 동남아시아의 산악등지에서 출몰하는 베트콩의 잔재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후 아내는 정신을 차렸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마오이에 일파라는 누명을 썼고 몇 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병사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죽인 거라는 설이 있죠. 7번째 이야기, 미국의 괴담. 그냥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괴담입니다. 1872년 11월 11일은 아침, 미국 뉴올리언즈 제사광구 경찰서에는 교도소에 가기 전에 죄수를 임시로 가두는 여러 개의 독방으로 된 보호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치로 독방에서 감금돼 있던 여자 죄수 메어리 테일러가 이마에 자상을 입은 채 옷을 찢어 묶어서 목을 매서 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순찰을 돌고 있던 간수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살을 막고 메어리를 병원으로 후송시켰는데 그녀는 연신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그녀의 자살 이유를 조사하던 경관과 의사 2명은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 자살 시도를 한 이유를 물었고 그녀가 한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그날 독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메어리는 뭔가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놀란 메어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자 이마에 큰 흉터를 한 엉망으로 해진 옷을 입은 노파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녀가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는데 메어리는 그녀가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어리를 노려보던 노파는 귓속말로 그녀에게 일어나도록 지시하고 메어리는 자신도 모르게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노파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메어리는 노파에게 조종되는 듯이 자신의 이마에 상처를 내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묶어서 밧줄처럼 만들었고 옷가지의 한쪽을 천정에 대들보에 묶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다른 한쪽의 고리 부분을 자신의 목에 걸고 올라서고는 의자를 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메어리는 목에 충격이 느껴지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는데 노파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메어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라고 주장했는데 같이 있던 경관은 메어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파에 대해서 금방 생각해냈습니다. 2년 전에 7호 독방 안에서 앤 머피라고 하는 주정뱅이 노파가 갇혀 있었는데 그녀는 불황자로 가족도 없이 떠돌며 살았고 인근의 동물들을 잡아 죽이면서 일종의 미신적 행위를 하거나 아이들의 이마에 자상을 입히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 잡혀 있었습니다. 앤 머피는 그 감옥에서 옷가지를 찢어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5명의 죄수가 7호 독방에서 똑같이 자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메어리는 6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것이었죠.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 경찰 당국은 신중하게 벽의 벽돌을 두드려보고 들보나 쇠창살, 틈이 있는 곳들을 점검했지만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7호 독방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신참경관이 존 레널드라는 고주망태로 취한 어부를 소란 죄로 7호 독감에 투옥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안고참 경관들은 존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다른 보호소가 만원이라서 존은 7호 독방에 가둬둘 수밖에 없으니 서로 돌아가며 독방 안의 형세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존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경관들은 5분마다 간방문을 열고 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별일이 없었고 경관들도 슬슬 지쳐갈 무렵 돌연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낀 경관들이 독방에 들어가자 존이 메어리가 한 것과 똑같이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 고리줄을 만들어서 배들보에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수들에 의해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존 역시 이마에 자상이 나 있었고 조사 경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한 진술 역시 메어리가 증언한 그대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이마에 흉터를 가진 노파를 보았고 그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7호 독방은 폐쇄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생전에 애는 자신의 흉터 때문인지 인근의 아이들의 이마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곤 했는데 그 노파에게 조종되어졌다고 생각되는 자살한 5명의 시신을 살핀 의학적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전원의 이마에 자신이 스스로 낸 듯한 핥힌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